고은쌤과 함께하는 역사는 쉽다. 고려와 조선의 문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는 고려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문화 부분을 같이 살펴볼 텐데 조선의 문화까지 당겨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 보죠. 고려의 인쇄술과 역사서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요. 조선의 발달한 문화를 자료를 보고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교과서는 고려 파트는 149에서 150페이지, 2페이지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조선 파트는 164에서 1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교과서 펼쳐 놓으시고요. 학습지는 고려 부분은 22, 조선은 23쪽이니까 같이 딱 준비를 해놓고 오늘도 어떤 자세? 파이팅! 그리고 초집중의 자세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고려 문화 발달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인쇄술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전 영상으로 인쇄술의 발달 부분을 보면서 목판 인쇄 이미 봤거든요. 나무판을 조각해서 이제 책을 만들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그게 바로 목판 인쇄인데 고려의 목판 인쇄술 발달은 우리 대장경, 즉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그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본 순간 선생님 저 이거 뭔지 알겠어요. 역시 너희들은 나의 제자야. 자, 우리 초조 대장경부터 살펴봅시다. 만들어진 배경, 어느 나라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그래, 거란을 물리치고자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나라가 침입해 왔을 때 불타 없어졌죠. 언제? 그래, 몽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란 때 대장경을 만들었더니 대장경 덕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란의 침입을 잘 막아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몽골이 침입해 오니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다시 제조 대장경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제조 대장경은 8만여 개의 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다? 그래, 8만 대장경이었죠. 어느 나라 물리치고자? 그래, 몽골. 지금 이 8만 대장경은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지금 이동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 경상남도 지역에 가게 된다라면 이 해인사에 꼭 가서 대장경 판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꼭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활판 인쇄술을 살펴봅시다. 활판은 말 그대로 활자, 글자를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조립해서 그 인쇄물을 찍어내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활판 인쇄술의 처음 작품으로는 상정고금 예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234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현존하지 않아. 없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 바로 그게 직지심체요절이죠. 1377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간단히 그냥 직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직지는 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그래,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러한 활판으로 찍어낸 책이 뭐다? 라고 하면 자신있게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직지심체요절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금 보관 중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로 더 시간 지나서 가게 되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또 많이 겪게 되면서 서양 나라와의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프랑스 외교관으로서 콜랭드 프랑시라는 사람이 자기 수행하는 일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수제품으로 사간 책 중에 이 직지, 활자로 찍어낸 이 직지심체 요절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경매장에 내놓기도 했는데 그거를 앙리 베베르라는 사람이 샀다가 죽기 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하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 책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원으로 갔던 고 박병선 박사님이 이 책이 어딘가 있을 거다 라는 것 하에 열심히 찾아요. 조사를 해요. 그래서 결국 발견하게 되고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되는 그 결과를 낳았죠. 비록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고려의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어 라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후에 70여 년 정도 지나서 독일에서도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판 인쇄술을 전파하거든요. 그걸로 성경책 등의 여러 책들을 찍어내게 되는데 독일에서는 활판 인쇄술의 발달로 엄청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고 해도 진짜 사람들 사상에 많은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 대중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활판 인쇄술은 먼저 만들어졌지만 그 인쇄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지식인 계층이었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죠. 우리 친구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서 영향력이 끝이고 내 주변에 한두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주제로 역사서를 살펴봅시다.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한 권씩을 깊게 살펴볼 거예요. 먼저 고려 전기입니다. 이 책. 한자가 있지? 읽을 수 있을까? 석삼의 나라 국자에 역사 사자에 기록할 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역사를 기록해 놨다라는 책인데요.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이 책 읽기 전에도 삼국사나 칠대실록 같은 책이 있지만 전해지지 않거든요. 삼국사기는 왕명에 따라서 이 사람과 여러 신하들이 만들게 되는데 누군지 알아 이미 너희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묘청의 반대 세력으로 즉 서경파였던 인물이에요. 누구? 그래, 김보식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만든 책이고요. 이 책은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졌어요. 어려워요 쌤, 무슨 말이에요? 유교적이야. 즉 충과 효에 어긋나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주의, 즉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설화나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라 계승 의식이 뚜렷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삼국사기가 지니는 의의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럼 우리 이제 고려 후기를 봅시다. 고려 전기와 후기는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나눈다고 했죠. 고려 후기는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이제 무신이 집권했던 시기고 원의 간섭기를 겪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 역사의 주인이다 라는 자주의식이 반영된 역사서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학습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규보의 동명왕편도 있고요. 이승유의 재앙운기 같은 책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어떤 책을 볼 거냐면 고려 전기책이랑 이름도 비슷한 이거예요. 뭐냐면
삼국유사라는 책인데 여기 보이는 유자가 유산할 때 유예요. 즉 삼국사기에서 빠뜨려 놓고 남겨놓은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바로 승려였던 일연이라는 사람이 지었죠. 삼국유사는 전통을 중요시해서 고대 설화나 전설을 기록합니다. 삼국사기가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요. 그래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었죠. 의미가 있다, 그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고려의 역사, 문화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고려의 문화로 인쇄술 그리고 역사서를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훅 날아서 조선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조선입니다. 조선은 민족 문화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문화가 아니라 민족 문화예요. 왜 민족을 강조하지? 그 이유는 나중에 아하, 그래서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화 발달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죠. 먼저 우리는 우리 글 그리고 역사서의 발달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우잉, 선생님 저 이거 뭔지 알아요. 난 너희들의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예요? 그래,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은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들게 되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세종의 오랜 깊은 고민과 연구의 결실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즉 훈민정음이었죠. 이 훈민정음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어서 남녀노소 배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됐고요. 국가도 백성에게 이 한글을 통해서 통치 이념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교과서 165페이지 탐구 자료 1 보세요.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나와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 자, 두 손을 배꼽에 모으세요. 선생님이 세종대왕님 하면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글자를 쓰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그 수가 작아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이 있냐면 세종대왕상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네스코가 세계 각국에서 문맹, 퇴치 사업에 공이 있는, 그러니까 공이 큰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게 주는 상이에요. 9월 8일이 문맹 퇴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을 주는데 이름이 세종대왕상이야? 우리나라 짱 멋있지?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자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가봅시다. 역사서예요.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국가의 통치 기록을 모은 역사책인데 딱 나오지? 이름은 뭐예요? 그래, 조선 왕조 실록. 실톡이라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어. 실록이죠. 조선 왕조 실록에서 실제로는 뒤에 2명의 왕이 더 있거든요. 고종과 순종이 있는데 이분들의 얘기는 왜 여기다 포함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그 당시 우리가 일본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아픈 역사죠. 그래서 그 실록의 기록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여서 철종 때까지를 우리가 실록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그 해당 왕의 통치기에
이제 사관들이 그 왕의 행실과 했던 말 그런 걸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실록청을 설치하고요. 이제 그 기록들을 모아서 실록을 완성하게 되죠. 완성이 된 실록은 사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169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에 실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럼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죠. 천문학과 역학 발달입니다. 선생님, 시커먼 게 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옆에 세로에 있는 한자 읽어주면 느낌이 올 거예요. 천, 상, 열차, 분야, 지도. 선생님, 뭔지 모르겠지만 지도라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좀 오는데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지도냐면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그려놓은 지도예요. 왜냐면 우리 농사 지을 때 이러한 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계절마다 특정 때마다 보여지는 별자리, 위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고구려 고분, 고구려 무덤의 별자리를 바탕으로 완성을 하게 되고요. 하늘을 12개 구역으로 나눠서 별자리 위치와 모양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지금 딱 보니까 책이죠. 이것의 이름 먼저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선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과 아라비아의 역법을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역법? 선생님, 역법이 뭐예요? 이건 뭐냐면 시간이랑 날짜를 매기는 방법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달력이지. 달력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 전까지는 이 달력의 기준이 중국이야. 우리 중국이랑 시간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역법을 따라서 뭐 농사 짓는 때를 얘기하거나 그럴 때 오차가 있는 거야. 그런데 칠정산을 보자. 어디를 기준으로? 그래,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와 계절의 변화를 계산했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칠정산이거든요. 이제는 어디 중심? 그래, 조선의 수도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겠죠. 오, 멋져. 이런 가운데 이러한 하늘을 관측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딱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돼요. 이거 뭐야? 아, 그치, 알지. 난 그런 너희들의 자신감을 칭찬해. 바로 해시계예요. 해의 그림자를 이용하여 시각을 측정하는데 이게 우리는 해시계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앙부일구예요. 우러르다 앙자에 가마솥 할 때 그 가마 부자예요. 그래서 우러러 보고 있는 가마 모양인데 일구, 해 일자의 그림자 구예요. 그게 해의 그림자를 표시해줘서 시간을 알게 해준다 라고 해서 앙부일구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물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소리를 내서 시각을 알리는 장치래요. 이거는 장영실과 그 신하들이 함께 만드는데 이름이 뭐냐면 자경루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집에 뻐꾸기 시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집이 있을까? 드물 것 같긴 한데 선생님도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매 시간마다 이제 집에서 뻐꾸기가 나와요. 그래서 1시가 되면 뻐꾸기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쭉 나와서 뻐꾹 하고 들어가. 그래서 2시가 되면 또 이렇게 쭉 남아. 그래서 뻐꾹 뻐꾹 하고 또 들어가요. 시간을 알려줬죠. 궁금하면 우리 3학년 교무실에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지금은 알람으로 쉽게 시간을 맞출 수 있죠. 이때 근데 자경루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우리 12마리의 그 동물, 띠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나와서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농업기술의 발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농업기술과 관련해서 이러한 천문, 그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가 얼마만큼 오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는 기구도 있어요. 알지 이거? 그래. 측우기가 되겠습니다. 측량하다 할 때 그 측, 비우자의 우, 기는 그릇기. 측우기. 이름 쉽지.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선생님, 책인데 이게 왜 농업기술 발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의 이름은 먼저 알려줄게요. 농사직설인데요. 중국의 농법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정리한 농사 관련 책이에요. 이거 세종대왕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한테 각 지역에 이제 보내서 그 지역에서 나이가 많은 농사를 열심히 잘 짓는 어르신들께 그 농사 관련 지혜를 막 다 기록을 해오게 해요. 그 지역 땅은 어떻고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떤 농법이 있고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조선 상황에 맞게 농법을 정리한 거죠. 우리 친구들 어때요? 조선의 문화 같은 경우 조선의 것, 그러니까 조선의 글, 조선의 역법, 조선의 농법, 조선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민족 문화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후 오늘 우리 무엇을 머리에 담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고려 문화 얘기를 나누면서 고려의 인쇄술 발달을 대장경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목판 인쇄술을 봤죠. 뿐만 아니라 활판 인쇄술까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역사책도 고려의 전기와 후기를 나눠서 한 권씩 책을 살펴봤죠. 이름도 비슷했다. 그리고 조선의 문화 같은 경우는 조선의 민족 문화 하면서 우리 글, 우리의 역사서, 천문, 역법, 농업기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 내용, 학습지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꼼꼼히 보세요. 그 외에 다른 문화는 우리 친구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이제 학습지의 빈칸 내용 확인하고 교과서 꼼꼼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대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선생님이 열렬히 응원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역사는 쉽다.